주도주가 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올해는 그래서 반등이 나와도 좀 기술적 반등 정도 우리가 주도주로 좀 볼만한 거는 결국엔 저는 수요가 너무 완벽하게 좋기 때문에 하반기는 한번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자, 기아 다음에 또 다른 대형주들 많잖아요. 네. 앞서서도 약간 대형주들이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은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좀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자동차 말고도 다른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바이오, 뭐 인터넷 이런 주식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쪽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이니까 물론 이 기업들도 한 번씩 반등은 하겠죠. 하긴 할 텐데 주도주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인터넷이나 바이오 쪽은 이제 금리 상승기에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금리가 만약에 급격히 꺾이면 다시 주도주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워낙 그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업종들이니까. 근데 지금의 구도화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인터넷 바이오가 제 주도주가 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올해는 그래서 반등이 나와도 좀 기술적 반등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워낙 좀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인터넷 바이오도 반등은 기대하지만 우리가 주도주로 좀 볼만한 거는 결국엔 저는 뭐 반도체 같아요. 반도체는 뭐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삼성전자가 PER이 9배 정도, 하이닉스가 6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서 기준으로. 하이닉스 진짜 진짜 싸죠. 그러니까 뭐 평균 내보면 7, 8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역대급으로 봐도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굉장히 저렴한 건 사실이고 일단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환경에서 저밸류 기업들이 유리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디램 이제 저는 반도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과거에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 디램은 자꾸 사이클을 타니까 지금 이게 사이클 고점이면 어떡할 거냐. 지금 두려움이 있는 게 어쨌든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돈 잘 벌잖아요. 아직까지. 근데 잘 벌고 날 때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맞아요. 근데 지금 저퍼 상황이니까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사이클 고점 아니야? 이 이제 논리가 그동안 맞았죠,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은. 근데 저는 그 사이클이 이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옛날처럼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뭐 이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이게 안 맞는다고 보는 이유가 공급 사이클이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돈을 딱 잘 벌면 이 기업들이 수익성은 낮은 문제고 지금 더 벌기 위해서 투자를 그냥 왕창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증설하면서 공급 사이클이 이제 늘어나고 공급은 느는데 그때 또 이제 과잉 공급인지 몰라도 경기가 꺾여요. 이 사이클을 타니까 수요는 사이클 타잖아요. 그럼 수요는 주는데 공급이 확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죠? 사이클이 그냥 진폭이 확 이제 여기서 그냥 곤두박질 치죠. 그래서 2019년도에 2018년도에 20조 벌었던 하이닉스가 2019년도에 1년 만에 2조로 이게 10분의 1통 나버린 거죠. 이익이. 실제 그 사이클이었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수익성 위주로 경영하겠습니다. 다 언급을 했어요. 하이닉스도. 왜냐면 하이닉스도 인텔 그 인수하느라 빌린 돈 갚아야 돼요. 그 삼성전자도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파운드리 투자할 돈이 지금 많이 필요해요. 메모리보다는. 그래서 아니 수익 3사가 과점이니까 뭐 수익성 유지하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유지하면서 좀 뭔가 수요가 둔화된다 싶으면 공급 줄어버리겠죠. 예, 그래서 유지하면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요 둔화 우려는 있어요, 분명히. 그건 있지만 적어도 수요 둔화보다는 이 공급에 대한 이 사이클이 꺾일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램이 공급이 늘기가 지금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공정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진대요. 장비도 없어요. 부품이 없으니까 장비도 없고 장비 없으니까 옛날처럼 많이 못 만드는데 특히 EUV로 지금 점프해야 되잖아요. EUV가 만들기 이걸로 장비 해가지고 대량 생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공정 난이도가. 근데 안 갈 수는 없어요. 가야죠. EUV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수율이 안 나와요. 예. 근데 안 갈 수는 없어요. 고사양 제품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옛날처럼 수요가 지금 다시 는다고 해서 공급을 늘릴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공급 사이클이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공급 사이클이 늘었다, 줄었다 이런데 지금 공급은 완만하게 줄어들어요. 그럼 수요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폭은 줄어들게 돼 있죠. 그래서 과거랑 다르게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도 배당 늘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IR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수요가 좀 불안하게 좀 느껴지는 이런
지금 현재 환경에서 메모리 반도체 사기에는 너무나 좋다, 투자하기에는. 그래서 반도체 쪽을 좀 대형주 쪽에서 자동차도 좋게 보고 있지만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2차 전지도 섞여 있는 게 네. 지금은,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성장 좀 맞잖아요. 근데 지금 돈을 제대로 벌진 못하잖아요. 근데 2차 전지는 그래도 상반기는 좀 힘들어요. 상반기에는 지금 뭐 실적도 안 좋고 차량용 반도체도 없어서 성장하기도 좀 어려운데 하반기엔 차량용 반도체도 당연히 늘어나면서 전기차 생산도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2차 전지는 누구도 이건 부인 못 하잖아요. 수요 성장은 그냥 명확합니다. 이것만큼 수요가 성장하는 산업, 그러니까 수요가 성장하는데 아무도 의심을 안 하는 산업은 2차 전지밖에 없잖아요, 지금. 전기차 시대가 열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는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수익성도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 같고, 그 주가도 많이 눌려 있었잖아요, 2차 전지 그 셋업체들이. 그래서 2차 전지는 비록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측면에서는 금리 환경에서는 좀 매력은 없을 수 있지만, 다른 성장주랑 다르게 이 수요가 너무 완벽하게 좋기 때문에 하반기는 한번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 주가가 급락해서 확실히 좀 싼 주식이 많은 상황이긴 네. 하거든요. 물론 앞에서도 약간 이런 주식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말고도 혹시 좀 조심해야 되는 주식?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싸다고 저는 무조건 사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퍼주가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저퍼주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실적 발표를 딱 했는데 퍼 5배짜리니까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갔었는데 실적이 갑자기 적자 났어요. 그러면 이게 퍼가 계산이 이제 안 되거든요. 저퍼가 아니라 네네. 그냥 고퍼가 돼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그런 대표적인 섹터가 어디냐면 석유화학 기업. 아, 정유는 너무 돈을 잘 버는데 석유화학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사실 대한유화는 적자 나버렸어요. 아, 예, 이번에. 그러니까 대한유화도 되게 그 전만 해도요, 다 저퍼주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저퍼주라고 부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실적이 까먹은 거죠. 그래서 저퍼주라고 해서 무조건 살 게 아니라 저퍼주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금 창출을 제대로 하는 기업 중에서 저퍼주를 사야지. 이게 사이클에 따라서 막 어떨 땐 적자 보고 흑자 보고 그런 업종이나 그런 기업들은 싸다고 해선 접근해서 안 된다. 나중에 고프로 돌변해 버리거든요, 순식간에. 그래서 그런 쪽은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사실 LG 디스플레이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굉장히 작년만 해도 돈 잘 벌 때는 분명히 저퍼주였어요. 만년 저퍼주였는데 올해 1분기 실적 다 해보니까 고퍼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무조건 그 저퍼라는 그런 환상에 젖으시면 안 되고, 저퍼 안에서도 확실하게 그 내용 있는 저퍼주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난이도가 저는 올해 지금 이번 5월 달도 그렇지만 4월도 5월도 그렇고 최상급 장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어려운 게 실적이 좋아도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 일단 안 좋으면요, 10% 빠져요. 무조건. 네. 너 어닝 미스했어? 그냥 네. 10%. 일단 까고 시작하고. 잘 나왔는데 뭔가 애매해요. 그러면 한 5% 빼버려요. 그리고 야, 너 잘 나왔다. 그러면 이제 한 2, 3% 올려주고. 아, 진짜 어려운 장이죠. 정말 박한 장이네요. 진짜 박한장이에요. 그만큼 좀 어려운 장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럴수록 저퍼주 사는 거는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저퍼주를 사면 그건 찬성인데, 그 저퍼주 안에서도 이번에 실적으로 모든 게 증명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사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영업무역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무역 실적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네. 지분 가치도 있지만 이번에 실적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 퍼가 3배예요. PER이. 3배요? 3배. 이렇게 인수하면 안 되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네. 실체가 있잖아요. 싸도. 네네. 싸도 실적 좋고 저퍼주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 현금 창출 능력도 있고, 실제 순현금도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네. 시총보다 더 큰 것도 같은데 지금 오. 갖고 있는 현금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저퍼주로 인정을 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가 세아제강. 세아제강 요새 좋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회사가 퍼가 4배. 주가 올랐는데 4배밖에 안 돼요. 근데 LNG 모멘텀 있는 데다가 실적까지 뒷받침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저퍼주를 보시되 이번 1분기 실적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아, 내가 저퍼주라고 해서 샀는데 진짜 저퍼주인지 가짜 저퍼주인지 요거를 한번 면밀히 실적만 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대로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그런 가운데서도
잘 아시죠? 에너지, 뭐 곡물. 네. 약간 이거와 관련된 펀더멘탈 관점에서도 그런 주식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또 테마도 많은 그런 주식들이 많은데 네. 지금이라도 이런 쪽을 따라사도 될런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일단 네. 지금은 좀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항상 그렇지만 아무리 이쪽이 좀 주도 섹터 맞잖아요. 네네네. 주도 섹터여도 이게 한 번씩 급등하면 월간 기준으로 한 10%씩은 빠져요. 예, 월간 10% 빠졌다 다시 올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조정은 분명히 한 두 자릿수 정도 한 번씩은 나오더라고요. 뭐 예전에 2차전지도 그랬잖아요. 잘 갈 때도 중간중간 10에서 20%씩은 꼭 빠졌다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좋은 게 삼성전자가 지금 갑자기 조금씩 움직여요. 수급이. 네네. 일로 쏠리면 이쪽 에너지 곡물은 당분간 못 갑니다. 왜냐면 이 주인이 없었죠. 그동안 삼성전자가 쉬고 있었기 때문에 왕노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왕이 조금씩 돌아오면 왕한테 자리를 좀 내줘야 돼요. 근데 이들은 달려왔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이건 펀더멘털이 아니라 이제 과거 경험상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단기로는 좀 쉴 수 있다. 근데 단기로 쉴 때 내가 이걸 팔 거냐 아니면 또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거냐 이 고민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저는 일단 에너지 쪽은 이게 쉽게 꺾인다고 저는 좀 보진 않거든요.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러시아 손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물론 한 번에 손절은 못 하죠. 중간중간에 러시아 원유도 뭐 이렇게 수입할 가능성도 있지만 당장 끊을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럽 사람들, 유럽 정치인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러시아가 또 앞으로 뭔 짓 할지 모르는데 결국엔 끊을 거고 근데 당장은 왜 못 끊냐면 대체제를 마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러시아에서 100을 받았는데 이 100을 어디서 충당할 거예요, 당장. 미국이 도와줘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이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 EU는 러시아 대체제를 분명히 찾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EU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게 러시아에서 천연가스잖아요. 그렇죠. 그럼 천연가스 대체하는 건 지금 파이프라인으로 하지만 러시아에서 대체를 못한다면 배로 실어서 LNG 선박으로 실어 나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LNG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오늘 보니까 뭐 그쪽 관련된 관광업체나 오늘 조선주도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네. 이게 보다 보니까. 근데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구조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혹시라도 고점 대비 한 10% 이상 빠진다. 그러면 더 좀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반면에 이제 곡물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쪽 뭐 사료나 비료 업체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사료 비료가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 갈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지금 밀 가격도 난리가 났고 네. 뭐 옥수수부터 해가지고 왜냐면 파종도 못 하니까. 그래서 올해까지는 분명히 가격이 쉽게 안 꺾일 겁니다. 근데 어쨌든 다른 올해 기후만 저는 좀 괜찮다면 뭐 갑자기 뭐 가뭄 오고 엘니뇨, 라니뇨만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엔 또 풍년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농산물 생산은 어쨌든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또 중국의 셧다운 이런 것들 때문에 파종을 못 해가지고 뭐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도 이 4개 나라가 제일 크잖아요. 뭐 밀 대량 이제 생산국인데 근데 지금 그런 이슈들 때문에 밀 가격이 올랐지만 올해 하반기가 지나고 특히 중국이 세계 최대 밀 생산국 중에 하나인데 코로나 봉쇄만 더 이상 없으면요 분명히 또 파종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파종 못 했거든요. 근데 생산이 이제 재개되겠죠. 그럼 어느 정도 밀 가격에도 숨통은 저는 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예측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또 틀려버리면 내년 상반기까지 그냥 계속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사료 업체들은 더 갈 수도 있지만 다만 이런 것들까지 미리 좀 선반영을 했고 너무 좀 투기적으로 막 움직이더라고요. 맞아요. 이 네. 사료나 이런 쪽이 그냥 사료 붓고 실제 적자 기업인데도 막 올라가는 네.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펀더멘탈 상으로 보면 사료 쪽은 조금 이제 약간씩은 좀 줄여놓는 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에너지 쪽에 구조적인 변화가 이거는 구조적인 것 같아요. 설사 전쟁이 끝나도 이거는 결국엔 천연가스 쪽에 대한 러시아 의존도를 줄일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쪽을 좀 더 비중을 늘려보자.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